서울 강남의 한 붐비는 교차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출근길을 마친 사람들로 거리는 분주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고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며 앞다투어 달렸다. 그 가운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울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그 중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다. 서준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책임감 강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는 몇 년 전 아버지를 따라 대전에서 상경해 지금은 아내 유나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중이었고 조금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사고는 피했을지도 모른다. 전화벨은 저녁 식탁 위에서 울렸다. 유나는 반찬을 놓다 말고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 남자의 낮고 빠른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 씨 가족 되시나요? 지금 강남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 오셨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정 여사와 시누이 서예진도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준이 사고 났어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정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챙기고 예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병원 주소를 검색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리를 떨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아니야, 설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불길한 감정은 떨칠 수 없었다. 병원 응급실은 긴박감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뇌에 충격이 심해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기억 손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에 유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다. 그날 이후 유나는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예진이 번갈아 오지만 밤이 되면 언제나 유나 혼자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똑같은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늘 대충 묶은 상태였다. 눈은 항상 피곤과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병실을 비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병실에 또 한 사람이 자주 출입하기 시작했다. 바로 서준의 주치의 강민호 교수였다. 그는 서늘한 분위기의 남자였다. 말수가 적고 환자와 감정적 거리를 철저히 지키는 스타일로 병원에서도 철벽이라 불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나가 병원에 상주하기 시작한 후 그는 자주 야간 당직을 신청했고 중환자실을 이유 없이 자주 방문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예진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유나와 강민호, 그 둘 사이엔 어떤 과거가 있던 걸까? 어느 밤, 예진은 병실에 들렀다.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간호사에게 수액 교체를 요청하고 있었고 강민호는 병실 문 앞에서 차트를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스쳤고 유나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예진은 병실 안작은 공기청정기 아래 몰래 미니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녀는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 설마.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예진은 병실 영상을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유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다. 잠시 후 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의사 가운이 아닌 셔츠 차림이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갑자기 그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것뿐이었다. 단 2분. 하지만 그 2분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영상은 곧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었다. 정 여사도 보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어젯밤 몇 시에 잤니? 정 여사의 물음에 유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12시쯤요. 그냥 깜빡 잠들었어요. 예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유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거짓말 너머에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서준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유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만 깨어나면 돼.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유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른 새벽,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 한편에 앉은 서예진은 노트북을 켜고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손끝이 떨렸다. 어젯밤 병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영상 속 장면은 여전히 생생했다. 유나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온 강민호 교수. 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화면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다. 그 순간의 눈빛은 어떤 말보다 진실했다. 유나가 일어나 그의 품에 안기고 그는 잠시 멈칫한 뒤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감싸 안는다. 그 장면은 단 2분 남짓, 아무런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2분은 예진에게 엄청난 의미였다. 정말이야. 단순한 위로 이상의 감정이야. 예진은 커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쏟을 뻔했다. 그녀는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남은 가족은 어머니 정 여사와 자신뿐이었다. 영상 전송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영상 봤어? 봤다. 말이 필요 없어. 누가 봐도 수상해. 지켜봐야지. 지금은 누구보다 유나가 힘들 테니까. 정 여사는 항상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겉으론 냉정하고 원칙적인데 안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예진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병실 앞 대기실에서 간단히 모였다.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정 여사도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말이 줄고 눈빛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예진은 그 미묘한 긴장을 온몸으로 느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특이한 변화가 있었다. 강민호 교수가 담당 병동을 옮겼다. 명목상은 병원 내 로테이션 때문이었지만 예진은 그 시기가 지나치게 절묘하다고 느꼈다. 유나와 접촉하지 않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유나는 강민호가 옮긴 병동으로 수시로 이유 없이 이동하고 있었고 때로는 그와 마주친 뒤 병실에 돌아와 눈이 붉어져 있었다. 예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다. 대학 졸업 앨범, SNS 흔적, 과거 병원 실습 이력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았다. 그녀가 찾은 첫 단서는 2014년 부산의료교육센터에서의 실습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환한 웃음을 짓는 젊은 간호학생 유나와 그 옆에 서 있는 강민호. 당시 그는 외래 실습지도 교수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들은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예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둘,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그녀는 강민호를 찾아갔다. 의국 문을 두드리자 그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강 교수님, 잠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죠? 몇 년 전 부산의료교육센터에서 실습하신 적 있죠? 그때 유나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왜 묻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밤마다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까? 강민호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다. 예전 일이었습니다. 그땐 학생과 교수 사이였고 잠시 감정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 자주 병실에 오는 거죠? 야간 당직까지 자처했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예진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유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 서준이 의식이 없는 이 시점에 유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준이 갑자기 눈을 떴다. 지은. 유나가 놀라서 다가갔다. 여보, 나야, 유나야. 그러나 서준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다. 지은, 어디 있어? 유나의 손이 떨렸다. 정 여사와 예진이 병실로 들어왔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서준은 유나를 아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이상 기억 속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정 여사는 의사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강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분적 기억 손상으로 보입니다. 사고 전 일정 기간의 기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에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준이 계속해서 한 이름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은. 지은이 보고 싶어. 지은. 가족 중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이름은 과거의 것이었고 누구도 다시 꺼내선 안 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입에서 반복되는 그 이름은 마치 닫혀있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는 진실 같았다. 그리고 예진은 직감했다. 그 이름 지은 안에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모든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서준이 깨어난 이후 병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은 한쪽 벽면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유나의 남편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어머니 정 여사나 동생 예진조차 낯선 얼굴로 대했다. 죄송한데 다들 누구시죠?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았다. 여보, 나야, 유나아, 당신 아내. 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는 전혀 익숙함이 없었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한 이름을 찾고 있었다. 지은. 혹시 지은이랑은 연락돼요? 정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침대 옆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유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고 예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가족 안에서 금기와도 같았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고 모두가 묻어버린 과거였다. 하지만 서준은 마치 어제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그녀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유나는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해야 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야라는 말을 수십 번 하고 결혼식 사진도 보여주고 둘이 함께 찍은 여행 영상도 틀어주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젓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사진 속 유나를 마치 남의 이야기 보듯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 예진은 혼자서 다시 조사에 나섰다. 지은, 그 이름. 과거 그녀가 알고 있던 건 단편적인 것뿐이었다. 오빠가 오래전 사랑했던 여자, 어머니가 결사반대했던 존재,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그녀는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냈다. 대학 시절 오빠와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남아있었고 이메일에서 찾은 오래된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Palsinja, angione93@gmail.com. 제목, 미안해, 오빠. 내용, 나 정말 괜찮아. 곧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 날짜는 8년 전, 정확히 지은이 사라지기 2달 전이었다. 예진은 문득 의심스러웠다. 지은이 정말 자발적으로 떠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된 걸까? 그녀는 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예전에 지은 언니 있잖아. 오빠 첫사랑이었던 사람. 그 사람, 진짜 왜 사라진 거야? 정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 거짓말을 많이 했고 임신했다는 말도 믿기 어려웠어. 그 상태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으니 엄마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지. 그럼 입원은? 그때 그 아이 보호자 서명은 내가 했어. 가족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이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진심이야?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낸 거야? 그 아이가 그리 나약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예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 말은 정당화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결정과 권력이 있었다. 가족이 아니면 누가 보호자 서명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왜 지은은 한순간에 모든 흔적에서 사라졌는가? 그날 밤 예진은 유나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마지막에 물었다. 지은, 살아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오빠가 그 이름만 기억한다는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야. 유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들로 일그러졌고 눈가에는 피로와 혼란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지은을 알고 있었어. 예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빠가 나한테 고백하던 날 지은이랑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를 우연히 봤어. 지은이라는 이름,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럼 알고도 결혼한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죽었다고 들었어. 사고로. 그래서 나만이 오빠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지은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예진은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 유나를 순수하게만 여겼던 감정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유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이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물음은 단지 예진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이자 무너져가는 관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에서 다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돌아올 거야. 난 알아.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조용한 병원 복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 잊혔다고 믿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예진의 머릿속은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오빠 서준이 깨어나자마자 떠올린 유일한 이름. 유나가 결혼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존재. 그리고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며 직접 병원에 입원시켰던 여자. 무언가 맞지 않았다. 예진은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지은의 흔적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예진은 오래된 메신저 앱 계정을 복원했다. 대학 시절 동기들, 서준의 친구들, 그리고 지은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몇 번의 연락 끝에 서준과 지은이 과거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사회복지센터 직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지은 씨요? 아, 그 친구 기억나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다들 놀랐어요. 혹시 사고 소식이나 입원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요. 그냥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SNS도 다 사라졌고요. 이야기를 들은 예진은 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정신적 문제가 있어 입원시켰다고 했지만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들 모두는 지은이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예진은 직접 지은이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갔다. 인천 외곽의 작은 개인 병원. 낡은 간판과 조용한 골목. 병원 기록을 요청했지만 환자의 가족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했던 기록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보호자 확인 없이 기록 열람은 불가합니다. 예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고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언니를 찾고 있어요. 최소한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조용히 속삭였다. 정확한 기록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슷한 이름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2015년쯤. 그런데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몇 달 후에 전원 조치되었거든요. 어디로 전원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적인 요청이라. 예진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단서를 하나 얻은 건 분명했다. 지은은 입원 후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의 흔적은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철저히 지운 것처럼. 병원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유나였다. 지은 언니, 그때 정말 죽었다고 들었어? 그래.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 사고였다고. 누구한테 들은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도 그 사람 찾고 있구나. 예진은 말했다. 오빠가 그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서준의 병실을 찾았다. 조명이 어둡게 비추는 병실 안, 서준은 잠들어 있었고, 그의 옆에 앉은 유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직도 지은이를 기억하는구나. 그녀는 서랍에서 하나의 상자를 꺼냈다. 결혼 전날, 서준이 미처 치우지 못한 물건.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지은의 손글씨가 적힌 카드, 커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쓰인 쪽지 하나. 유나는 그걸 보며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평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지은의 자리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유나는 병원에서 우연히 강민호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유나를 보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 교수님, 혹시 예전에 지은 시 환자 차트 본 적 있어요? 왜 그걸 묻죠? 그 사람 정말 환자였어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은 복잡했고 보호자 측의 요청이 있었죠. 판단은 그쪽 병원의 진단에 맡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심각한 상태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 교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사라지게 된 걸?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곧 진실이었다. 유나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곧 비가 내릴 듯한 기운이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은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준이 그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접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비는 결국 그날 밤 내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우산도 없이 병원 정문을 나섰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듯 가슴이 뜨거웠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이제는 나도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준과 결혼하고 나서 그는 많은 물건을 정리했지만 지은과 관련된 몇몇 상자들은 그녀가 터치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단지 보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지은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엔 날짜 없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그를 기억하니까. 유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쓰다 눈을 감았다. 지은은 끝까지 서준을 사랑했고 끝까지 조용히 사라졌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옳은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예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언니, 나 지금 병원 근처야. 잠깐 볼 수 있어? 유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커피잔 사이의 침묵이 오래 이어졌다. 예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지은 언니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뭐라고? 아까 말했던 병원에서 전원 조치된 곳을 알아냈어. 서류에는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옛날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알려줬어. 화천 요양센터. 거긴 장기 입원자들만 있는 곳이래. 보호자가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 유나는 숨을 삼켰다. 거기 지금도 운영 중이야? 응, 내가 연락해봤어. 한지은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이름을 바꾼 사람일 수도 있대.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화천 요양센터를 찾았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올라간 끝에 나타난 그곳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듯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입구에서 만난 원장은 두 사람의 방문 목적을 듣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정확한 환자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유나는 주머니에서 서준과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속 여자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원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퇴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프랑스로 전원되었죠. 후원 단체에서 데려갔습니다. 예진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프랑스요? 왜 하필 거기에요? 치료 목적이었어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고 담당자가 와서 데려갔어요. 꽤 큰 병원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동의서도 다 받았고요. 유나는 속으로 강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사람이었구나. 결국 그가 지은을 지켜준 거야. 원장은 말을 이었다. 환자분 이름은 김수연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서준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죠. 눈동자는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보듯 했어요. 그리고 늘 조용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처럼요. 유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억눌렀다. 병원을 나오는 길, 예진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선택할 일이야. 기억을 되찾든 못 되찾든 나는 기다릴 거야. 그리고 떠날 준비도 하고 있어. 예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떠날 거야. 응,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할 것 같아. 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 말은 오랜 시간 유나 안에 잠들어 있던 진심이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었던 자리.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며칠 후 유나는 서준의 병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직도 부분적인 기억만 가진 채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언젠가 모든 걸 기억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구였는지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당신 곁에 있었던 시간을 기억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입맞춤을 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미소로 작별을 전했다. 안녕, 서준.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 이제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유나는 병실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프랑스 파리 외곽, 생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 그곳에는 정신회복 전문 재활센터가 있었다. 한국의 여러 병원과 협력 중인 이곳은 장기 기억상실 환자나 감정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 치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금 한 여성이 조용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김수연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건 아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똑같은 풍경을 보았다. 정원에서 나무 사이를 걷고 작은 연못 앞에 앉아 책을 읽었다. 간혹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고 때때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서준. 그녀는 왜 이 이름이 입에 맴도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히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노래의 가사처럼 그녀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담당 치료사 마리 앙젤은 그녀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언어와 사고 능력은 정상이었지만 감정 반응이 둔하고 특히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는 치료 도중 질문을 던졌다. 수연 씨,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날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제가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며칠 후 한국에서 도착한 소포 하나가 그녀 앞으로 전달됐다.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내부에는 2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바닷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다른 하나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유나의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기억을 되찾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낯선 얼굴들인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특히 첫 번째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감정.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에 손을 얹었다. 서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흐릿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쥐고 울고 있는 여자. 꿈속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창문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썼다. 나를 잊지 마. 그녀는 잠에서 깼고 숨이 가빴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고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그녀는 낯설고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리는 그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 씨, 한국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오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의 상태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서준인가요? 마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이름 기억나요? 아니요. 그냥 가슴이 그렇게 말해요. 마리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준비하시죠. 기억이 돌아오는 건 때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 혼란도 회복의 일부예요.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서예진이 유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유나는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한 상태였다. 조용한 바닷가, 아담한 교회 옆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예진은 그녀에게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지은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뒤로 파리 센터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어. 유나는 사진을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돌아오겠지?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은 잊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늦여름의 서울은 무더웠다. 하지만 인천공항 도착장에 첫 발을 내딛는 한지은의 얼굴은 차분했다. 하늘색 셔츠와 긴 치마, 손에 들린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분주한 걸음과 달리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익숙한 듯 낯선 풍경, 공항 안내방송, 한국어의 억양, 그리고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강민호는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작게 인사하고 그와 함께 조용히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민호는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무겁고 선명한 감정이 흘렀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당신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억입니다.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준이라는 이름.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사람. 이제는 그와 다시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호는 그녀를 병원 근처의 소형 호텔에 내려주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 누구도 당신의 귀국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갖고 결정하세요. 그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은은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 멀리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누군가 창밖에서 부르는 이름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창문에 글자를 그렸다. 서준.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는 서예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하며 로비를 지켜보다가 입구에서 들어오는 한 여성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 언니. 지은은 잠시 멈췄다. 예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기억 나세요?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눈을 보니까 무언가 익숙한 기분이에요. 예진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예진을 따라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 서준을 만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대신 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병실 문을 열기 전 예진은 조용히 물었다. 언니, 혹시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 기억나요? 지은은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건 흐릿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요. 내가 원해서 거기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 예진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대답이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기도 했다. 지은은 병실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는 남자. 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그리웠던 그 모습과 닮아 있었고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변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쌓인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고 유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지은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아직 서준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유나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호텔 앞, 그녀는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마주섰다. 처음 보는 듯 오래된 친구처럼 낯설고 가까운 거리. 지은 씨. 유나 씨.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유나였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노력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당신이 항상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는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 아이 사진이에요. 지은은 놀라며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갓난아기였던 딸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름 민지. 그 아이는 살아있나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입원한 후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내가 찾았고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은은 입술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아본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작고 동그란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결정은 이제 당신이 해요. 모든 걸 돌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감정은 진짜였다. 그녀는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었다. 이제 진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지은은 병실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뒷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수많은 밤, 기억의 틈 사이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눈앞에 있었다. 서준은 여전히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쥔 책은 펴져 있었지만 읽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지은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녀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자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서준의 눈동자에는 혼란이 스쳤다. 누구시죠? 지은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야, 지은이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름을 들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무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뻐근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 그 이름. 계속 떠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왜 당신 얼굴이 기억나지 않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도 내 기억 중 많은 걸 잃었으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서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단순한 은색 펜던트, 그 안에는 작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지. 서준은 그것을 손에 쥔 채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불현듯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 복도, 창백한 얼굴에 지은, 손에 쥐고 있던 이 목걸이. 그리고 작고 따뜻한 손이 그의 손가락을 잡고 있던 감촉. 아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야. 이름은 민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우리 딸. 서준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때 나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는 누군가에게 데려가졌어. 내가 깨어났을 땐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 병원도, 기록도, 아이도. 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숨이 막혔다. 자신은 왜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왜 기억은 사라졌고 진실은 가려졌을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은은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았다. 그 속에는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크고 맑은 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어딘가 모르게 그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유나 씨가 찾아줬어. 민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아직은 나도 직접 만나보진 못했어. 서준은 사진을 들어 올려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잊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은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그 시절의 희생자였으니까. 그날 저녁, 예진은 병실로 들어와 두 사람을 마주쳤다. 그녀는 지은과 서준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지은이 말했다. 예진아, 들어와. 예진은 천천히 다가왔다. 지은이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이 아이가 민지야. 예진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삼켰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난 이제 그 아이를 찾으러 갈 거야. 서준과 함께. 예진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수많은 감정이 겹쳐졌다. 안도, 죄책감, 슬픔, 그리고 어렴풋한 희망. 언니. 그 아이는 꼭 언니를 알아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제주도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녀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엔 여전히 어떤 울림이 있었다. 탁자 위에는 민지의 그림 일기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꿈에 어떤 언니가 나왔어요.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같았어요. 유나는 조용히 일기를 덮었다. 곧 내가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민지의 곁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사랑으로 키운 아이지만 이제는 진실을 돌려줄 시간이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다. 서늘하고 부드러운 그 바람은 마치 오랜 시간 얼어있던 감정을 조금씩 녹여내는 듯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지은은 가슴이 조용히 떨리는 걸 느꼈다. 서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의 손은 단단히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짧은 대화, 서로의 조각난 기억 속에서 퍼올린 감정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찾으려는 존재 민지. 문을 두드리자 유나가 나왔다. 예상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조용했다. 왔네요.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단정했고 민지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 단순한 색연필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지은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민지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지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민지를 지켜줘서.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 아이가 나를 구했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민지가 나를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나도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했어요. 잠시 후 대문 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학교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던 아이는 고개를 들고 거실 안 낯선 사람들을 보았다. 민지의 눈이 서준과 마주쳤고 그 다음엔 지은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잠시 멈췄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어디서 본 것 같아. 지은은 숨을 삼켰다. 다가가려다 멈췄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지야, 나 기억 안 나니?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조심스럽게 지은의 얼굴을 살피던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만졌다.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근데 따뜻했어요.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민지는 처음엔 멈칫했지만 이내 작은 팔로 그녀를 감쌌다. 엄마, 맞아요?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엄마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너를 잃었어. 그리고 지금 드디어 널 찾았어.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서준이 다가와 둘을 감싸 안았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유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민지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첫 유치가 빠졌을 때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바닷가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 다가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민지, 당신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지은은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당신은 엄마였어요. 그리고 나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잔잔했고 밤하늘은 깊었다. 다음 날 지은과 서준은 민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민지는 금세 익숙해졌다. 서준은 민지에게 아빠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지은은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갔다. 그들 앞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상처를 꿰매고 믿음을 쌓고 함께의 시간을 만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다. 유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녀는 캐나다에 있는 작은 요양센터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결심했다. 정리된 집을 뒤로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편지를 남겼다. 민지야, 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 엄마는 절대 잊지 않을게. 이제 진짜 엄마와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편지를 읽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고마워, 엄마. 늦가을, 서울의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다. 붉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도로 위에 흩날렸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서준의 집안은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민지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지은이 만든 작은 캘린더가 걸려 있었다. 숫자 옆에 적힌 짧은 글고들, 오늘도 감사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같은 문장들이 가족의 하루를 이끌고 있었다.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지은에게 달려와 안겼다. 지은은 그런 민지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직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준은 회사 복귀 준비 중인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낯설고도 소중한 순간인지 새삼 깨달았다. 식사가 끝난 후 민지가 잠든 뒤 서준과 지은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던 시간들, 난 살아있긴 했지만 멈춰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더더욱 그걸 느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도 그래. 병원에서 깨어난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누군가 나를 지워버린 것처럼.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그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었고 그만큼을 안고 가야 해. 하지만 그 무게를 둘이 나눌 수 있다면 난 할 수 있어.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같이 가자, 지은아. 며칠 후 예진이 집에 들렀다. 민지는 예진에게 달려가 안겼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예진은 유나로부터 도착한 엽서를 꺼내 보였다. 눈 덮인 캐나다 산속 풍경이 인쇄된 엽서 한 장.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나의 다음 삶을 기다리고 있어요. 민지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유나. 지은은 엽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야. 각자의 방식으로.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야 언니를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묻기 시작했다. 엄마, 나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 울기도 했어? 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조용했어. 울음소리도 작고 눈은 커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지. 그때부터 알았어. 넌 특별한 아이구나. 민지는 지은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엄마 옆에 있어줄 거지? 지은은 작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되자 지은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과거 간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다시 병원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다. 서준도 복직했고 민지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어느 주말 가족 셋은 놀이공원에 갔다. 민지는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지은과 서준은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갔다.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아이스크림을 들고 입에 묻히는 민지의 얼굴.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준은 지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주 단순한 디자인. 하지만 속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지워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쓴 시간. 지은은 조용히 반지를 꺼내며 속삭였다.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이구나.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는 끝까지 함께 가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억은 더 또렷해지게 만든다. 이들은 잃었던 사랑을, 사라졌던 시간을,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찾아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는 이제 더 단단한 연결로 이어졌다.